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벽이 눈부셨어요.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여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기 대장암입니다. 네 글자였지만 그 말은 제 남은 생을 단정짓는 문장이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답을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었죠. 정작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15년 전 제 손을 놓고 집을 떠난 막내딸 지은이었습니다. 16살 아이가 남긴 건 편지 한 장뿐이었어요. 엄마 전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찾으려 했지만 두려워서 찾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막내를 꼭 찾아야만 했어요.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5살입니다.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어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어요. 손등에는 기미가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곤 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싶었는데 시간은 제게 너무 빨랐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 말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예상 생존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면 1년 정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구토와 탈모 극심한 피로가 온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치료는 하지 않을게요.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참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랬을 겁니다. 저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하늘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웃는 연인들이 지나갔어요. 아이를 안고 가는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그때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날들이요.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잘해줄 수 있을 텐데요. 특히 막내 지은이에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했어요. 큰딸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둘째 딸 은혜도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병원 다녀왔냐고 물었지만 눈은 텔레비전을 봤어요. 응, 다녀왔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고 다시 물었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괜찮대. 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은혜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녁은 알아서 드시라고 약속이 있다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두 딸이 현관으로 걸어가며 서로 수다를 떨었어요. 오늘 어디 갈까? 카페 가자. 그새로 생긴데. 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혼자 남아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이게 제 65회 인생이었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며칠 전 제가 만든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며칠째 저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정리해야겠구나. 그 정리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세월과 놓쳐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딸깍 소리가 나며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와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어요. 운동화를 꺼내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목이 메었어요. 65해를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었어요. 지은이는 16살에 집을 나갔습니다. 언니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서였어요.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지 않았어요. 큰딸들 눈치를 보느라 비겁했습니다. 지은이가 울면서 언니들이 또 그랬다고 말했을 때요. 저는 참으라고 언니들도 너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은혜는 막내를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사실 셋 다 똑같이 사랑했지만 지은이는 약했어요.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언니들 눈에는 편애로 보였나 봐요. 어느 날 지은이가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엄마 전 행복하게 살게요. 걱정 마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찾으려 했지만 경찰도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인이니까 본인이 원하면 찾아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 했어요.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미안해라는 말밖에요. 금고 안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10년 전에 작성한 것으로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딸 박지은에게. 수진이와 은혜 이름은 없었어요. 냉정한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딸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결혼 지참금과 집 마련 자금 육아 지원까지 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못했어요. 16살에 빈손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었어요. 봉투 안에 편지도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쓴 편지였어요. 주소를 몰라서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펼쳐서 읽었어요. 지은아, 엄마야,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더 읽을 수 없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운동화를 다시 금고에 넣고 편지도 넣은 뒤 금고를 닫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얼굴이 야위어 가고 있었고 눈밑이 푹 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 나왔으니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혼자 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년 정도라고 했어요. 안 하면요 하고 물었더니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병원을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디냐고 물어서 밖이라고 대답했어요. 갑자기 왜 나갔냐며 연락도 없이 나가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냥 산책이라고 했더니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녁 차려놔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한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평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수진이와 은혜가 돌아왔고 남편도 퇴근해서 식탁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찌개 한 숟가락 떠먹고
왜 이렇게 싱거우냐고 했습니다. 맨날 그러신다며 나이 드니까 입맛도 이상해지신 거라고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고 은혜는 핸드폰만 봤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저희 얘기 좀 하자며 이 집 말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혼자 사시기엔 너무 크니까 작은 아파트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봤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는 안 간다. 수진이 얼굴이 굳으며 왜 그러시냐고 우리가 걱정해서 그런 건데요. 걱정이 아니라 귀찮은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가보라고 했어요.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 설거지를 마쳤어요. 물이 차가웠고 손이 시렸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이게 제 65년 인생이었고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요. 지은이를 찾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금고를 다시 열어서 편지를 꺼냈어요. 지은아, 엄마가 찾으러 갈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어요. 그 별빛이 지은이에게도 닿고 있을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자고 생각했어요.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보니 어제보다 더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오랜만이었습니다. 립스틱을 꺼내서 입술에 바르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휴지로 닦아내고 다시 천천히 발랐습니다. 3번을 지우고 발라서야 겨우 제대로 된 모양이 나왔어요. 옷장 문을 열어서 평소에는 입지 않던 옷들을 꺼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10년 전쯤 수진이가 어버이날 선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입어보고 싶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65살 여자가 억지로 젊어 보이려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응, 좀 나갔다 올게. 어디냐고 다시 물어서 그냥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상하다며 자꾸 혼자 나간다고 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들어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하고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내려가야 했어요. 아파트 입구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고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15년 전 지은이가 즐겨 가던 빵집이 생각났어요. 작은 빵집이었는데 지은이가 학교 끝나면 자주 들렀습니다. 크림빵을 사 먹곤 했던 곳이요.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을까 싶어서 가보기로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기억을 더듬으며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내리는 정류장부터가 낯설었고 주변 풍경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15년 전에는 작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던 골목이었습니다.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옛날 가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빵집이 있던 자리를 겨우 찾았는데 지금은 편의점이었어요.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근처를 천천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지은이의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골목을 빠져나와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와 자주 오던 작은 공원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네를 태워주던 곳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더 높이 밀어달라고 웃으며 소리치던 게 생각났어요. 공원에 들어가니 그네가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낡았고 녹이 슬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빈 벤치를 찾아서 앉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서 숨을 고르며 쉬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그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말하며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은이도 저렇게 웃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웃음을 잃었는지요. 아마도 언니들이 괴롭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다툼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지은이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큰딸들 눈치만 봤어요. 핸드폰이 울려서 꺼내보니 은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디냐고 물어서 밖이라고 대답했어요. 언니가 찾는다며 집에 언제 오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녁 때 하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나야 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는데 발걸음이 무겁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 됐어요. 항암 치료 상담을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혼자 병원에 갔는데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링거를 맞고 있는 환자들이 보였고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의사가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어 앉으라고 했어요. 의자에 앉으니 의사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구토, 탈모, 피로 등이 온다고 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요 하고 다시 물었는데 한두 달 길어야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일어나려는데 빨리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결심이 섰습니다. 항암 치료는 하지 않을 거라고요. 남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는 것보다 지은이를 찾겠다고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찾아둔 사설 탐정 사무소 주소를 봤어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한번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서 문패를 보니 서울탐정사무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책상 하나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중년 남자가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어서 오라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을 찾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누구냐고 다시 물어서 제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고 펜을 들었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박지은 31살이라고 대답했어요. 언제 실종됐냐는 질문에 15년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15년이냐며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16살 때 가출했다고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냐고 물어서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했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 있냐고 물었습니다. 핸드백을 열어서 지갑을 꺼냈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5살 지은이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사진을 받아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요. 얼마나 걸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한 달 안에 찾아달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라고 다시 말했어요. 남자가 제 표정을 한참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건네고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지은이를 찾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서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은이 얼굴만 떠올랐어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집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로 걸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엄마 요양원 알아봐. 혼자 계시면 위험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언제 왔냐고 물어서 지금 누구랑 통화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 그냥 친구라고 얼버무렸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 알아본다고 했지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며 들었냐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날 요양원 보낼 거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며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내가 뭐 위험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요즘 이상하다며 밥도 안 먹고 자꾸 밖에 나간다고 했어요. 그게 요양원 갈 이유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정하라는 말에 난 안 간다 절대로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방에 남아서 침대에 앉았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은이를 찾을 수도 없고 남은 시간을 제 뜻대로 살 수도 없을 겁니다. 절대 갈 수 없었고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탐정사무소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저라고 아까 박지은 찾아달라고 한 사람이요. 네 어르신 하는 대답이 들렸어요. 빨리 찾아달라고 정말 급하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보니 날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어디 있니? 엄마가 찾으러 갈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중얼거렸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흘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찾았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정말요? 네. 박지은 씨 주소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예요? 서울 마포구 상수동입니다. 작은 원룸에 살고 계세요. 지금 거기 있어요. 낮에는 일하러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녁에 돌아오시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데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페? 지은이가 카페에서 일한다니. 주소 알려주세요. 탐정이 주소를 불러줬어요. 메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전화를 끊고 주소를 다시 봤어요. 마포구 상수동.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당장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멈췄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15년 만에 만나는 딸에게. 지은아, 엄마야. 미안해. 그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평소 입던 옷들은 모두 낡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색 블라우스를 꺼냈어요. 수진이가 준 그 옷.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빗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 65살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일찍?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친구 만나. 거짓말이었어요. 친구요. 엄마 친구 있으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응, 오래된 친구.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탔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1시간쯤 걸렸습니다. 낯선 동네,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빌라가 보였어요. 햇살 빌라, 여기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층, 302호, 문패를 봤어요. 박지은, 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어요. 무서웠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자,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머리, 마른 몸,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왔을 때 숨이 멈췄습니다. 지은이었어요. 16살 때보다 야위었지만 제 딸이 맞았습니다. 지은아, 여자가 멈춰 섰어요.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엄마, 목소리, 제 딸 목소리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은아, 엄마야. 지은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너를 찾으러. 어떻게 알았어요? 탐정을 고용했어. 지은이 얼굴이 굳었어요. 탐정까지 써서요. 엄마가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지은아,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한 번도 연락 안 하셨잖아요. 찾았어. 정말 찾았는데 거짓말. 엄마는 날 버렸잖아요. 칼처럼 날카로운 말.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언니들이 날 괴롭힐 때 왜 막아주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지은이가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나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이제 엄마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지은아, 가라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비틀거렸습니다. 빌라 앞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실패했어요. 지은이가 절 거부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15년 동안 버려진 딸.
엄마를 용서할 리 없었죠.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빌라 3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지은이가 있는 곳 보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친구 만나고 오셨어요. 응.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지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윈 얼굴, 차가운 눈빛.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도 지은이 집 앞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또 오셨어요. 응. 지은아, 왜 자꾸 오는 거예요?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할 얘기 없어요. 지나가려 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뭘 원하세요?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얘기 듣고 싶어.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분만요. 10분만 얘기하고 갈게. 알았어요. 10분.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어요. 지은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물만 마셨어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데요? 차가운 목소리. 너 어떻게 지냈니? 보시다시피요. 혼자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겠다. 네. 힘들었어요. 16살에 집 나와서 혼자 살았으니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디서 살았어? 처음엔 친구 집, 그 다음엔 고시원. 알바하면서 돈 모았어요. 학교는 검정고시 봤어요. 대학은 못 갔지만요. 미안해, 그만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지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는 왜 이제 와서 날 찾은 거예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 15년 동안은 안 보고 싶었으면서요. 찾았어. 정말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 거짓말. 진짜야. 경찰에도 신고했고, 그래서요. 그게 면죄부가 돼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일하러 가야 하니까. 지은아, 다음엔 오지 마세요. 전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았어요. 테이블 위에 지은이가 마시던 커피잔이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커피. 손을 뻗어 잔을 만졌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딸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와? 산책. 요즘 맨날 나가네.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배가 아팠어요. 암이 퍼지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은이와 화해도 못한 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지은이 집 앞에 가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출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때로는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딸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배가 자꾸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몸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마 하는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왜 이래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요.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긴요.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지금 119 불러야겠어요. 수진이가 급하게 전화를 꺼내자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마, 제발, 이렇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담당 의사가 수진이를 불러냈습니다. 복도에서 둘이 얘기하는 모습이 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수진이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의사와 얘기를 마친 수진이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말기 대장암이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 라고 대답하자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1달 전부터 검사 결과 나왔을 때부터요. 수진이가 비틀거리며 의자를 잡았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한테 왜 숨기셨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니? 걱정만 끼치는 건데. 엄마 하고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짐이 되기 싫었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말씀하세요? 조금 지나서 은혜도 병원에 왔고 남편도 도착했습니다. 셋이 복도에 모여서서 얘기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렸어요. 얼마나 남았대 하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 1달에서 2달 이라는 수진이의 떨리는 대답. 항암 치료는 못하나 하고 은혜가 물었습니다. 너무 늦었대요. 이미 여러 곳으로 전이가 됐대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다가 은혜가 말했어요. 엄마가 왜 말을 안 하셨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몰라. 우리한테 짐 되기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닐까? 짐이라는 그 단어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짐이 되기 싫었어요. 누구에게도요. 검사가 끝나고 병실로 옮겨져서 창가 자리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얀 침대, 하얀 이불, 손등에 꽂힌 링거. 수진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요즘 맨날 어디 나가신 거 혹시 그것 때문이었어요? 응, 그래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신 건데요? 혼자 어디 다니신 거예요? 지은이한테 막내 지은이 만나러 다녔어. 수진이 눈이 커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요, 막내 동생, 그 지은이 말이에요. 응, 찾았어. 탐정을 고용해서 주소를 알아냈어. 지은이가 어디 있는데요?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혼자 원룸에 살면서 카페에서 일한대. 만나셨어요? 지은이 만나셨어요? 라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만났어. 근데 처음엔 날 안 받아주더라.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요. 수진아라고 불렀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지은이한테 정말 너무 못했어요.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지은이에 대해 사과한 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그만 생각해. 안 괜찮아요. 저 때문에 지은이가 집을 나간 거잖아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잘 지켜주지 못한 거야. 병원에 이틀 동안 입원해서 링거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조금 기력이 회복된 것 같아서 퇴원을 결정했어요. 퇴원하는 날 아침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가 보고 싶어요. 안 돼. 지은이가 언니들 보기 싫어할 거야. 그래도 제가 사과라도 하고 싶어요. 제발요. 내가 할게. 내가 다시 한번 가볼게.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지은이 집 앞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은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그만 좀 오세요. 이제 그만. 지은아, 엄마 할 말이 있어. 꼭 들어줘. 전 이제 엄마 만나기 싫어요. 그만 좀 하세요. 엄마 죽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지은이가 걸음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기암이야. 의사가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했어. 지은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이죠. 진짜야. 그래서 너 찾으러 온 거야.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한테 사과하고 싶었어. 용서 구하려고요. 지은이가 뒤로 휘청하며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죠. 엄마가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손을 들어 링거 자국이 선명한 손등을 보여줬어요. 이틀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이게 증거야. 지은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미안해. 진작 찾아올걸. 진작 용기를 낼걸.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은아, 엄마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우리 얘기도 제대로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지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왜 진작 안 찾아온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무서웠어. 너한테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바보, 엄마 바보라고 중얼거리더니 지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어요. 너무 말라서 뼈만 남은 것 같은 몸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라고 작게 중얼거리는 지은이의 목소리. 한참을 그렇게 안고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지은이가 먼저 물었어요. 병원은요? 치료는 안 받으세요? 항암 치료라도. 안 해. 너무 늦었대. 이미 다 퍼졌어. 그래도 해봐야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싫어.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것보다 이대로 편하게 가고 싶어. 엄마라고 지은이가 또 울먹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지은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드세요. 몸이 안 좋으실 텐데. 고마워. 라며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행복하니? 혼자 사는 거 괜찮아? 글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결혼은 생각 없니? 좋은 사람 없어? 아니요. 아직 그런 생각 못 해봤어요. 좋은 사람 만나. 엄마처럼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지은이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언니들은 어떻게 지내요? 수진이 언니랑 은혜 언니. 둘 다 결혼했어. 애들도 하나씩 있고 잘 살아. 그렇구나 라고 지은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 만나고 싶어 할 거야. 언니들도 많이 후회하더라. 싫어요. 라는 단호한 대답. 아직도 화가 나 언니들한테. 네, 아직도요. 언니들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알겠어. 무리하지 마.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1시간쯤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어요. 엄마, 죄송한데 전 이제 일하러 가봐야 해요. 그래, 가봐. 일 열심히 해. 내일 또 와도 돼요. 내일 제가 쉬는 날이거든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습니다. 정말 진짜 내일 만나도 돼. 네, 같이 점심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좋아. 엄마 꼭 올게. 꼭 온다. 카페를 나와 지은이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한번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자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웠어요. 지은이가 제 막내딸이 내일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지은이 만나고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땠어요? 지은이가 뭐래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용서해줬어.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이며 다행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또 흘렸어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행복한 꿈. 어린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고 부르며 손을 흔드는 딸의 모습. 정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오랜만에 힘이 나는 기분이었어요. 지은이와의 약속 때문에 옷장을 열어 뭘 입을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남색 블라우스를 다시 입었는데 지은이가 처음 봤던 그 옷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많이 말라 있었고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해 보이고 싶어서 화장을 했어요. 현관을 나서려는데 수진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지은이 만나러 간다고 대답하자 수진이는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아직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은이가 싫어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알겠다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고 지은이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서 기분이 더 좋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며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은이를 생각했어요. 약속 장소는 지은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지은이가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은아, 천천히 고개를 들어오셨다며 여기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마주 앉아 메뉴판을 함께 보며 무엇을 먹을지 고민했어요. 된장찌개를 주문하고 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어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우리에 대해 생각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난다고 말하는 지은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치만 그래도 엄마니까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얼마 안 남았다는데 화내고 있을 시간도 없다고 덧붙여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자 지은이가 대신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엄마랑 거의 매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매일 볼게. 음식이 나와 함께 식사를 시작했는데 오랜만에 맛있게 느껴졌어요. 딸과 함께하는 식사라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지은이가 손을 잡아줘서 천천히 먹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함께 걸으며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너 어릴 때 이런 공원에 자주 데려가고 싶었어 라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왜 안 데려갔냐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언니들 챙기고 집안일하느라 그랬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자기는 항상 혼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자 괜찮다며
이제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으며 지금 이렇게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많이 있다고 대답하자 지은이도 기억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안아줬던 걸 기억한다고 했어요. 언제 그랬냐고 물었더니 딱 한 번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5살 때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그때 안아줬다고 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되게 좋았어요. 엄마 품이 따뜻했거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주 안아줄 걸 그랬다고 말하자 이제라도 안아달라는 지은이의 말에 품을 벌렸어요.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겨왔는데 20 넘은 딸이었지만 여전히 제 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아 사랑해. 저도요 엄마. 그렇게 오후 시간을 보내고 해가 지기 시작해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내일 또 보자고 약속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와 은혜 남편이 모두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며 지은이는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다고 많이 얘기했다고 대답했어요. 자기들도 만나고 싶다는 수진이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준비되면 만나게 해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다음 날도 지은이를 만났고 그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공원을 걸으며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그냥 함께 걸으며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은이가 언니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둘 다 결혼했다고 대답했어요. 만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궁금하다는 지은이에게 만나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해서 알겠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병원 진료 날이 와서 지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된다며 꼭 같이 가겠다고 말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무섭지 않냐고 물어서 조금 무섭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자기가 있다며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르신 많이 악화됐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냐고 물었더니 2주에서 3주 정도라고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알겠다고 말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무 빠르다며 눈물을 흘리는 지은이를 위로했어요. 괜찮다고 너 만났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싫다며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지은이에게 사람은 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알지만 그래도 슬프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가을바람을 맞으며 함께 걸었어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가 하고 싶은 게 있냐고 버킷리스트 같은 거 말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글쎄 딱히 없다고 대답하자 하나도 없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니 하나가 떠올랐어요. 가족 사진이라고 대답하자 지은이가 가족 사진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응, 너희 넷이랑 나 5명이서 사진 찍고 싶다고 말했어요. 언니들이랑도 찍냐고 물어서 내가 괜찮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말했어요. 한 번만이라고 엄마 위해서라고 덧붙이는 말에 고마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이번 주말에 가족 사진을 찍을 거라고 말했어요. 너 은혜 지은이 그리고 나 이렇게 찍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눈이 커지며 지은이도 오냐고 물었어요. 응 지은이가 만나준다고 대답하자 정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준비하라고 말했어요.
주말이 와서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사진관 앞에서 모두 모였어요. 수진이와 은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곧 지은이가 도착했습니다. 세 자매가 15년 만에 마주봤어요. 수진이가 먼저 지은아라고 부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지은이는 가만히 바라만 보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도 고개를 숙이며 나도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시작이었어요. 사진관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운데 저 양옆에 딸들이 자리를 잡았어요. 사진사가 다들 웃으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진이 찍히며 우리 가족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이 될 사진이었어요. 사진관을 나와 5명이서 식당에 갔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먹으면서 가끔 언니들을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지은이에게 요즘 뭐 하냐고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한다고 대답하자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괜찮다고 답하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은이가 제게 오늘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다며 언니들이랑도 괜찮아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말이냐고 물으니 내 언니들 표정 봤어요. 진짜 미안해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말하며 지은이를 안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오늘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5명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비록 어색한 미소였지만 그래도 웃고 있었습니다. 고맙다라고 중얼거렸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에게인지 운명에게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고마웠습니다. 이 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며 매일 지은이를 만났어요.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카페에서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했지만 몸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걷기가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뼈만 남은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이 보였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우리 집에 올래라고 물었어요. 엄마 집에 가냐고 묻는 지은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점심쯤 지은이가 왔는데 현관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자 15년 만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옛날이랑 똑같다고 말하는 지은이에게 거의 안 바꿨다고 대답했어요. 지은이가 복도를 보며 자기 방이 그대로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대로 있다고 대답하며 함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 책상과 침대 옷장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책상을 쓰다듬으며 먼지 하나 없다고 말했어요. 매일 청소했다고 대답하자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돌아올까봐 그랬다고 말하자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침대에 앉아 이불을 만지며 자기가 좋아하던 이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못 버렸다고 대답하자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가서 미안하다는 지은이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 지은이를 안으며 다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어요.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은이는 이제는 괜찮다며 엄마 곁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사실은 오늘 줄 게 있어서 불렀다고 말하며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통장이랑 도장인데 내 이름으로 된 거라고 설명했어요. 지은이가 놀라며 왜 자기한테 주냐고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거라고 말하자 언니들한테 줘야 한다고 했어요. 언니들은 남편들이 있는데 넌 혼자라며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내가 더 고맙다고 대답하며 함께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아직도 녹차를 좋아하냐고 묻는 지은이에게 내가 어릴 때 자주 마셨다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차 타주시던 걸 기억한다는 지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지은이에게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줄래?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들이랑 조금씩이라도 연락하고 지내라고 부탁했어요. 원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희는 피를 나눈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해가 저물어 지은이가 일어나며 이제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라고 말하며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내일 또 와도 되냐고 묻는 지은이에게 언제든 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꼭 안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하며 지은이를 보냈습니다.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너무 피곤하고 온몸이 아팠어요. 그날 밤 남편이 오늘 누가 왔었냐고 물어서 지은이가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막내를 찾았냐고 묻는 남편에게 서울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미안하다며 지은이한테 아빠로서 못 지켜줬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랑 은혜를 말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하라고 말하자 그래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또 병원에 가는데 이번엔 남편이 함께 갔어요. 의사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입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에게 집에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이 돌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무슨 일로 고생했냐고 물으니 평생 나랑 살면서 고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나도 그랬다고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와 은혜가 와 있었습니다. 둘이 달려와 병원 다녀왔냐고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고 묻는 딸들에게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울기 시작하며 엄마라고 불렀어요. 괜찮다고 다들 모였으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도 울면서 그동안 못난 딸이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아니라고 다들 잘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지은이한테 연락해서 오늘 저녁 같이 먹자고 하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밥 먹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빠, 엄마, 수진, 은혜, 지은이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제가 차린 마지막 밥상이었는데 힘들었지만 정성껏 차렸어요. 처음엔 조용하고 어색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내며 지은이에게 반찬을 권했어요. 내가 좋아하던 거라고 말하며 엄마가 끓인 미역국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혜도 지은이에게 할 말이 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너무 못됐다며 자기 때문에 집을 나간 거라고 사과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어 이제는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도 지은이를 부르며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아빠의 말에 지은이 눈에 눈물이 고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설거지를 한 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사진 한 장 더 찍자고 제안하자
모두 좋다고 대답했어요. 이번엔 아빠도 함께해서 5이 아니라 6명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며 찰칵 소리와 함께 우리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 찍혔어요. 밤이 깊어 하나둘 돌아가고 지은이가 마지막까지 남았습니다. 내일 또 오겠다며 매일 올 거라고 엄마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대답하며 지은이를 보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아 침대에 누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웠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대답하자 행복했냐고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대답하니 자기도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잠이 와서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어린 딸들이 웃고 있었고 셋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셋 딸이 동시에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며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어요. 지은이는 매일 와서 제 곁을 지켜주며 손을 잡고 앉아 있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지은이와 수진이, 은혜가 모두 침대 곁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셋 딸이 제 손을 잡고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제 이마를 쓰다듬으며 물을 떠다 입에 대줘서 조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자 셋 딸이 모두 미소를 지으며 여기 있다고 말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지은이가 엄마 손을 꼭 쥐며 아프지 않냐고 물었어요. 이제는 안 아프다고, 너희들이 옆에 있으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를 부르며 너 정말 잘 컸다고,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이며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은혜에게는 너도 참 착한 딸이라고,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은혜가 울면서 자기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불러 엄마가 제일 미안한 게 너한테라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이제는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마지막에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자기도 행복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셋 딸을 번갈아 보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자매니까 꼭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했어요. 셋 딸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와 딸들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말하고 제 곁에 앉았어요. 여보라고 부르며 제 손을 잡고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고생 많았다고 대답하며 행복했냐고 물었어요. 행복했다고 대답하니 남편도 자기도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좋은 아내 못 돼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충분히 좋은 아내였다고 대답했습니다. 딸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덧붙이는 남편에게 나도 고맙다고 말하며 피곤해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나니 해가 지고 있었고 방 안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다시 셋 딸이 들어와 제 곁에 앉아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하며 셋 딸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수진이, 은혜, 지은이가 모두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너희들 모두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지만 딸들이 모두 곁에 있어서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린 딸들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셋이 함께 웃으며 뛰어노는 행복한 기억들이 보였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엄마라고 부르는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세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지만 엄마가 이제 편히 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 안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오며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자매는 서로를 껴안고 울며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을 기억했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치러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지은이, 수진이, 은혜는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세 자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엄마가 기뻐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자매는 엄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각자의 이름이 적힌 세 통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먼저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엄마의 첫째 딸이라는 것과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잘 챙긴 것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어요. 앞으로도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특히 지은이를 많이 사랑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못해준 사랑을 내가 대신 달라는 말에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혜도 자기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밝고 착한 둘째 딸이라는 칭찬과 함께 지은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지은이를 많이 사랑해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 은혜도 울면서 편지를 읽었어요.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자기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가 제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제일 어렸는데 제일 소홀히 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고 자매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어서 기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언니들을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지은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세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엄마가 바라던 대로 다시 하나가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이제 없지만 남긴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